3월 3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 들어가죠. 난무하는 고소고발만큼이나 여야 간 오가는 말들도 여전히 날이 서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투기 의혹을 놓고 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MB 패밀리와 황태자,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 등 센 표현들이 동원됐고요. 오세훈 후보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박영선 후보가 협박하는 거냐 맞서기도 했습니다. 치열했던 토론회 얘기는 이따 자세히 해보고요. 자, 신반장,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요? 네, 이낙연 위원장은 오늘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지 못했다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성하고 혁신할 테니 이번 선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유 반장,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네,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 울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몸을 낮추고 사람을 봐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사람을 봐달라. 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여야 모두 모레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사람과 정권 심판이란 키워드군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청와대 부동산 소식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이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반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오늘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해야 한다고 자세를 바짝 낮췄는데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성공한 정치인 뒤에는 항상 숨은 조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빛나는 별 뒤에 별을 더 환하게 밝혀주는 어둠이 있는 것처럼요. 이 후보의 개인기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스타가 되려면 제갈량과 같은 전략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정말 스타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유 반장은 왜 이렇게 아까부터 혼자 웃고 있어요? 약간 조반장이 발제해서 어. 스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조가 그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네. 그 옛날에 어디 그 개그 프로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원조는 제가 할 이겁니다. 수 없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거거든요. 네. 잠깐만. 갑자기 내가 최종혁 전반장인 줄 알았어요. 예능 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초토화됐었죠. 최 반장이 떠난 뒤로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무리수 개그가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모범생으로 일평생을 살아왔다던 제가 복국장 다음으로 회사에서 존경하는 선배인 류 반장이 이럴 줄이야. 자, 아무튼요.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네, 이 스타가 되고 싶은 정치인들 류 반장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에게도 숨은 전략가가 있는 걸까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정책 방향은 옳다, 일부의 다주택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었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정부 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정책은 작동 안 되는데 너 이 집 팔아, 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는 정부 여당이 오만을 언급하더니요. 조만간 효과가 있을 거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 유세 현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저도 한스럽다라는 화났겠습니다.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안쓰러워요.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사전투표 동료 회견문에선 사죄, 반성, 무한 책임 같은 자기 반성적 단어가 10차례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전략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 마케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대형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발표한 TV 광고는 문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으로 도배됐었죠.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 해도 문재인을 찍을 당신. 지난 3년 그는 많이 늙었고 그게 늘 미안한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마법은 통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이 이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긴 선거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었죠. 자,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심 마케팅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며 적극적인 친문 행보를 펼쳤던 박영선 후보도 최근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홍보하는 인구가 거의 볼 수 없는데 이번 선거의 주된 쟁점이 부동산인 영향도 있으리라 봅니다. 방역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면 대통령 얘기를 더 많이 했겠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문심 마케팅이 야당의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경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첫 참석입니다. 전날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이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6%로 2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과 상공인들의 힘으로 경제 회복의 저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치하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주문했는데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 이면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그늘이 있었다며 이제는 변화의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생긴 경제 참모들의 공백을 단 이틀 만에 모두 메웠습니다. 이호승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갔고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수석 자리로 그리고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이 2차관 자리로 갔고요. 오늘 추가로 새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에 연쇄 이동이 보이실 겁니다. 부동산 논란으로 어수선해진 관가 분위기를 다잡고 또 남은 임기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데 빈틈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연일 경제 반등의 시간, 민주당은 부동산 사죄 반성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제 행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인사가 또 있었군요. 네, 괜찮죠? 유반장, 네. 뭐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요? 네, 신반장 발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발제 굳이 필요한 넣은 부분이었어요. 것은, 네. 네. 다시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제 진짜 그
오랜만에 여정의 유튜브 댓글창에 크크크크가 막 난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만히 네. 엄청 터졌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압권은 그거였어요. 연락해 이렇게 명함을 딱 근데 명함은 던진 또 어떻게 뒤에 던졌어요? 미리 네. 준비한 거죠. 철저하게.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수줍은 표정을 짓는데 그 멘트 자체는 전혀 수줍지 않았어요. 수줍지 않았죠. 네, 전혀 수줍지 않았죠. 위반장 이끼를 왜 술자리에선 발휘를 했을까? 이제 본성을 편안하게 좀 드러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파이팅! 네. 네, 위반장이 아무튼, 자꾸 저한테 쓰지 말라, 저 영상. 음. 자기들 일평생 평범한 모범생으로 일평생을 그래요? 살아왔는데 여정에 와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런 요즘 자책을 하더라고요. 여정에 활력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이제 회식을 활성화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자, 청와대 인사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사퇴로 이제 공백이 생겼고,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이틀 만에 전부 이제 그 인사의 공백을 메우는 그런 인사가 단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 간 교차 이동이 있었는데요. 이혁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갔고 이에 공석이 된 경제정책비서관 자리엔 이영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경제 라인은 아니지만 청와대 추가 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졌던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이 교체됐는데요.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 변호사가 새로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앞서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퇴 당시에 이 민정수석 건너뛰고 박범계 장관과 협의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임됐습니다. 자, 부동산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집어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이제 후보들도 관련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또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이 추세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참석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상공인들이다라면서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화답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매달 적자로 투잡을 뛰면서도 배고픈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건넨 치킨집 사장님의 미담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서 기꺼이 무거운 짐을 나눠 들었던 수많은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 현장에서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또 이호승 정책실장이 모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활발히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도 듣고 또 공개적으로 또 정부의 해법을 듣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이었고요. 아무튼 아까 이제 그 신반장 발제수 저희가 봤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연일 지금 몸을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동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한다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합니다.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금 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비롯해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 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검토와 LTV 완화, 민간 재건축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른 방향의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뒤집는 게 아니라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실거주자,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 대한 특혜 제도는 지금도 있고요. 그것을 더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선회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게 임대차법 통과 직전에 전셋값을 올렸다는 그런 논란 때문이었잖아요. 오늘 월세값 인상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요.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을 해보면 인상폭은 26.6%에 이릅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 자신의 SNS에 신규로 맺은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또 글을 올렸네요. 네, 글을 올렸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라고도 했는데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서 죄송한 거 아니냐라면서 일일 일내로남불이 당황스럽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속죄할 텐가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국회의원과 가족 10명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어제 있었고요. 아무튼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납작 엎드린 민주당, 문 대통령, 경제 반등의 시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이틀 연속 열렸는데요. 어제도 뜨거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토론회가 두 사람의 공방 위주로 흘러가는 사이에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면서 나름의 존재감을 알렸고요. 박준우 반장이 관련 토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 또 TV 토론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박준우 반장이 내일 또 잘 정리를 해줄 거니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녁 천천히 먹고. 근데 맛있는 거 좀 사달라 그래요. 수당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맛있는 거 좀 사달라 그래요. 수당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둘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반장하고 같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몇 시죠? 오늘 몇 시예요? 아, 그리고 저 야근 대망 아니에요? 요즘엔 야근 많이 안 시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이랄까요? 여정회에 뼈를 묻겠다는 신반장, 역시 벙라인을 제대로 탄 것 같더군요. 신반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야근 수당은 이미 야식비로 다 썼습니다. 수당은 다 제 뱃속에 들어있어요. 착잡한 심정으로 야식을 먹으며 지켜본 토론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내곡동이었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을 뿐 그젯밤에 연장선을 본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어제도 내곡동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시나 내곡동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자고 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발견되는데요. 2008년 1월 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인터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박 후보, 오 후보가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걸 모를 리 없었다며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 공략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저, 이상득 전 의원 사유지가 모두 오 후보 처가 땅 근처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곡동 땅이 이명박 일가소의 땅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알짜배기 땅이었던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 후보의 처가가 추가로 택지 보상을 받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사실 시종일관 박 후보의 논점은 내곡동 땅 의혹 자체보다 해명 과정에서 지속된 오 후보의 말 바꾸기였습니다. 첫 토론회에서 기억에 없다, 모른다 말했던 오 후보가 또다시 둘째 처남이 추가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집중 추궁한 건데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거짓말 프레임에 오 후보도 살짝 격앙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까지 거론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발언.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토론의 이후 상황도 살펴보자면요. 두 사람은 오늘도 내곡동 관련 장외전을 벌였습니다.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안 갔다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그렇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제 요 때였고요. 오 후보가 처음엔 땅의 위치를 몰랐다고 하더니 얼굴 표정 보니까 측량 현장에도 동행한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죠. 박 후보 기승전 거짓말 공격인데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라는 낙인 찍기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궁예도 울고 갈 관심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만 오 후보는 최초 문제 제기 당시 불완전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오늘 이런 답을 내놨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몰랐다고 표현한 게 큰 죄가 되나? 오 후보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잖아!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되는데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한 과정에서 거짓말 프레임에 말려들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꼬리를 잡아 논란을 더 키웠다고 본 건데요. 오 후보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듯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내곡동 관련 민주당의 3대 거짓말이란 패널을 준비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토론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후보의 역공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토론의 두 번째 키워드는 도쿄 영선입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나와서 해명이 안 됐고 이러나 저러나 역시 화두는 부동산인가 봅니다. 오 후보가 내곡동 공격에 반격 카드로 꺼낸 게 바로 도쿄 영선인데요. 박 후보 남편이 소유한 일본 도쿄의 아파트 때문에 생긴 말이죠. 국민의힘은 박 후보 측이 임대 수익을 노리고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오 후보가 도쿄 영선을 꺼내들자 박 후보는 매매 계약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이 매매 계약서인데요. 2월 25일 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 날 잔금이 입금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히려 오 후보가 내곡동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도쿄 아파트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오 후보는 네거티브보다 정책 토론으로 승부하자고 받아쳤습니다. 내곡동 땅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갖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매우 나쁜 것이다. 이 시간 이후에 토론이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사회자로서. 토론회의 마지막 키워드는 신스틸러입니다. 어제 토론회는 사실 두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었죠. 민생당 이수봉 후보도 참석했는데요. 이 후보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된 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득표율 합계가 3%를 넘긴 덕분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이른바 모두 까기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모두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서 10만 원씩 당선되면 준다고 이제 공약을 했던데 이건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매표 논란 뭐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 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측량할 때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피해 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칭찬해요.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안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던 바도 있는데요. 이 후보를 정계에 입문시킨 안 대표조차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창업주 그리고 제 동지였던 안철수까지 보수로 넘어갔지만 저는 제 3당을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썩어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결국 어제 토론회의 최대 수혜자는 모두 까기로 하룻밤새 존재감을 키운 이수봉 후보 아니었냐 이런 말도 나왔었죠. 토론회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한 걸로 하고요. 박, 오 두 후보의 장외전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내곡동 공방 연장전, 박영선 자고 나면 거짓말, 오세훈 거짓말 프레임 도사. 오늘 보니까 네티즌들이 이수봉 후보를 뭐 수봉이 형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그래픽은 제대로 나갔는데 안철수 대표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은 제대로 나갔고 네. 박 반장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얼른 어제 야근하느라고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네, 됐어요. 자, 어제도 저도 이제 토론회 봤는데 역시 이제 첫 번째 키워드였죠. 또 내곡동이었습니다. 내곡동으로 양 후보가 이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제 3자 토론이었지만 이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간의 내곡동 공방이 아주 뜨거웠고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박영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그 뉴스공장인가 거기 이제 나가서 한 그 발언을 보니까 오 후보 표정을 보니까 측량 현장에 갔다는 거를 확신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가 TV토론에서 해명한 내곡동 셀프 보상의 의혹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때 표정을 보면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직접 느꼈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박 후보는 또 오 후보가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점을 들었는데요. 기억의 착오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장 전결이라서 몰랐다라는 오 후보의 해명도 거듭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행정 자체가 다 대부분이 다 국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서울시 공무원의 증언이 지금 두 번째 나왔죠. 방송에서 두 번 다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얼마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박영선 후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놨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표정만 보고 거짓말을 확신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네, 그 약간 비아냥거리는 좀 느낌이었는데요. 오 후보 캠프 조수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마치 궁예가 된 듯 관심법을 들고 나왔다면서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등판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 궁예의 관심법을 들었다는 네, 얘기군요. 네. 네.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표정만으로도 거짓말 여부를 알 수 있는 궁예도 울고 갈 21세기판 관심법이 등장했다면서 내곡동 의혹의 근거로 고작 오 후보의 표정을 제시하니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스스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죠. 거기서 이제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다만 초기에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잘못된 해명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후보가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땅 존재도 몰랐다, 임대주택 지정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 상식적이지 않다,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 실수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착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오 후보는 신속한 대처에 당신은 만족을 했었다면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입장이 나가서 반론도 같이 실렸다 이렇게 되짚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그 다음이라면서 10년 전 표현을 그대로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과하고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게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 확산이 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 후보는 답변 중간에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상대방은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존재조차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제 첫 번째 토론회죠.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제 오세훈 후보가 했고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측량 현장에 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런 공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관훈 토론에서 관련한 혹시 뭐 질문과 해명이 있었나요? 네, 그 질문도 나왔는데요. 오 후보는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 처가가 패닉 상태다, 거의 초토화 상태라며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미안해하는 거다. 집에 가면 아내가 눈치를 보고 저도 아내 눈치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조차도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큰 처남은, 근데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큰 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여러 사람, 장인어른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큰 처남은 작은 처남이 간 걸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작은 처남은 자기도 잠깐 갔다 왔다고 또 기억을 합니다. 이게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 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거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나갔다는 최초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기억을 못하거나 흐려졌거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 기억이라는 건 대화에서 반복하거나 언급하면 강화되거나 유지가 된다. 그 뒤로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5, 6년만 지나도 전혀 못하는 게 인간의 기억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했고 오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임기 5년 동안에 그 내곡동 땅을 의식하고 행정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내곡동 땅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장 전결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지역 그린벨트를 풀고 국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에게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 사안은 법령상 국장 전결로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부는 MB 일가의 땅이 내곡동 땅 근처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2008년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 의견을 전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서류로 국장 정결로 다 처리된 상태에서 질문이 예측이 됐을 것이고 이미 예상되는 국감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현장 유세에 집중한 거죠, 류 반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동작구 이수역 앞 유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이다라고 했는데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20평이면 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집값의 10%만 내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형 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해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밝혀진다. BBK 때도 똑같았다. MB가 이제 BBK에 대해서 얼렁뚱땅 거짓말을 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증거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MB의 BBK가 13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면서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의원, 장관을 하면서 인정받은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주로 유세 현장에서는 정책 홍보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아예 오세훈 후보를 저격하는 또 그런 유세를 했습니다. 그 여야의 유세 현장 부분은요. 잠시 후에 또 류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표정 보고 내곡동 측량 확신. 오세훈 존재 몰랐다 표현 반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이번엔 여야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할 후보를 뽑아달라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세워 공세를 폈는데요. 여야 지도부 모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모레와 글피 이틀간 할 수 있죠. 여야 모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에서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하면서 중앙선관위를 이렇게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이번 선거 왜 하죠? 라는 여성단체 캠페인 문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임 시장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점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새로이 우리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켜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서울시를 정상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최신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먼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박영선 후보가 32%, 오세훈 후보가 55.8%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자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김영춘 후보가 34.5%, 박형준 후보가 56.7%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섭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인 만큼 당분간은 이 결과를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도 정화관광 갑니다. 오늘도 저희 정화관광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이드 류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첫 행성지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오세훈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졌던 광진구, 박영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 구로구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개인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입은 점퍼 한번 보실까요? 색깔은 파란색인데 당명이 아예 빠졌죠. 문신 마케팅까지 폈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박 후보가 일을 잘할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장관 시절의 성과를 들었는데요.
박영선 장관 재임 중에 대한민국 수출 가운데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많아졌다. 왜 하필 다른 장관이 아니라 박영선 장관이 이럴 때 그렇게 됐을까? 박영선 장관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네, 청와관광 두 번째 행선지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동작구를 그야말로 종횡무진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보다는 정권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일자리,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들어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해서 25번째 시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 번도 이것이 성공을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잡을 수 있는, 부동산 투기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켜졌습니까?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다 같이 부산으로 갔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추격자로서 후보 검증을 내세워서 소위 흠집내기 선거 전략을 펴왔습니다. 좀처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일까요? 상대 후보를 비판을 하긴 했는데 말투는 좀 달라졌습니다. 박형준 후보 뽑아놓으면요, 1년 내내 정권 교체한다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중앙정부하고 싸우고 국회 타수당하고 싸우고 부산시의회하고 싸우고 1년 내내 싸움하고 정쟁하다가 다 보낼 거거든요. 네, 마지막 행선지 울산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울산구청장과 기초의원 지원 유세 현장인데요. 후보나 정책 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앞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게 맞느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집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면서 값이 올랐다라는 보도를 들어서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라고 했던 이 전 대표의 발언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오늘의 관광은 여기서 마치고요. 재보궐 선거일인 7일이 되면 저 류 반장이 여정회에 온 지 딱 넉 달이 됩니다. 지난 시간을 좀 돌아봤더니 본의 아니게 제가 여정회의 감초 역할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빗땀 눈물, 빗땀 눈물.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거거든요. 네, 이번 선거에도 후보는 아니지만 감초,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봄비가 내리는 오후인데 광진 주민의 응원한다라는 말에 이렇게 시민의 품에서 안겨서 눈물을 흘렸죠.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골목길을 유세차와 발걸음으로 누빈 고 의원. 피곤했는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페이스북 글에 고자진이 쓴 것 같은데 의원님 조금 있으면 또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노란색, 분홍색 봄꽃 앞에서 찍은 화사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멘트는 비장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뛰겠다라고 했네요. 고 의원,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다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놨죠. 국민의힘은 고 의원의 이딴 사진 게시에 감성팔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요새 힙합 용어 중에 플렉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뜻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또 힙합을 좀 좋아해서요. 이게 그러니까 돈 자랑을 한다, 소위 말하는 좀 물질적인 걸 좀 뽐낸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주말에 소고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여정에 저 유미넴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태미넴이 있습니다. 바로 태영호 의원인데요. 오세훈 후보 유세에 등장해 그야말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Yo, drop the beat.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세운 2번 세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2번 세운만 믿으세요. 그러면 이 나라
싹 바꾸겠습니다. 원모. 네, 탈북민으로 강남이 지역구인 태 의원, 더 넘치는 끼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북한에서도 힙합을 즐기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북한에서 힙합한 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사실 이제 직구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그 공연장의 어떤 분위기, 직구가 공연할 때 어땠었는지 좀.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혼자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나도 못 알아듣는다. 네, 사실 태영호 의원 지난해 총선 본인의 선거 때도 랩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렇게 지하도 같은 곳에서 이번 랩을 하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제목이 김정은도 웃고 갈 엇박 가자 태그는 국민의 힙입니다. 강남에서 자주 저렇게 하는지 지나가는 시민들도 무표정하게 그냥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랩은 흥이 났지만 실제 여야의 선거전은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상태죠.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를 했던 KBS도 고발을 했고요. 또 오 후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도 작성자와 유포자를 모두 고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친형 땅에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배우자 명의의 건물 재산 신고 누락을 비롯해서 LCT 특혜 분양,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또 배우자에 대한 복부잉 지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한의 대립이 유권자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고소고발 모두 검찰청에 접수가 됐는데 선거가 끝나고 한동안은 검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몸 낮춘 여, 일 잘할 후보 내세워, 정권 심판 내세운 야, 이번 선거 왜 하나? 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 발표가 됐는데, 아까 이제 류 반장이 발제하다가 서울께 2번 나갔어요. 그 그래픽이 이제 부산께 안 나갔으니까요.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부산시장 후보 그 지지율을 보면요. 김영춘 후보가 34.5%,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56.7%로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그 여야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후보 흠집 내기 선거 전략은 오늘은 약간 좀 낮춘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박영선 후보가 일을 잘할 시장이라고 추켜 세웠는데요.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시절 당에서 빨리 선거에 출마해달라고 했는데 재난지원금과 버팀목 자금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챙기느라 미뤄뒀다면서 앞으로 가는 시장 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만 하겠다는 시장을 뽑을 건지 임기 1년 동안 싸움만 하겠다는 시장을 뽑을 건지 결정해달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양반은 그래요. 정권 심판을 해야 쓰겠다. 심판할 때는 해야지. 그런데 시장이란 사람 뽑아놨더니 1년 내내 싸움을 하겠다.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요? 박 반장,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실패를 냉엄하게 심판한 선거라고 규정했는데요. 청와대에 걸었던 일자리 상황판이 사라졌다. 부동산 정책 25번 내놨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또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문제 삼았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3월 말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는 터널의 마지막에 불빛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전혀 한두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네, 뭐 인물론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야 간의 또 흠집내기 선거 전략은 또 계속 이어지고는 있죠. 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시 의혹 관련해서요. 여야가 각각 항의 방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제 홍익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딸의 미대 입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시험 응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홍익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경태, 권인숙, 박찬대, 윤영덕 의원인데요. 총장과의 면담에서 시험 응시 여부와 같은 간단한 사실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을 감추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면담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앞서 김승현 전 홍대 미대 교수는 박 후보 딸의 입시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박 후보 측은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산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는 아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조속히 결정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곽상도, 배준영, 조경태, 정경희, 황보승의 의원 등인데요. 교육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부산대에 요구를 했고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부산대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조사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조 반장,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부산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인데요. 부산에서 대구를 소환한 겁니다. 이 의원의 말 일단 들어보시죠. 41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이 아니고 사람을 봐야 한다. 김영춘 후보를 뽑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공천을 받으려 바쁜 정치인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구 경제가 꼴찌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도 모자라 이제는 꼴찌 대구인가라고 했는데요. 성남 민심의 선거가 어려워지니 지역 감정까지 동원하는가 철진한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비판했습니다. 네, 신 반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을 오늘 내놨죠?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추 전 장관은 우선 LH 사태로 인한 분노는 정당하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부당한 반칙과 편법으로 1%의 특권층이 된 그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의 특권층은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추 전 장관은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촛불을 비웃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놓으려 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재보궐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새로 조사하는 그 결과는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참 저희도 궁금하네요. 그죠? 네. 아무튼 반장들이 잘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몸 낮춘 여, 일 잘할 후보 내세워, 정권 시판 내세운 야, 이번 선거 왜 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선거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비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선 조금 벗어나 있지만 군소 후보들 역시 본인의 이름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이 찍히는가 하면은 악플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내곡동과 LCT, 거대 양당의 연일 투기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정작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뒤로 밀린 듯합니다. 주요 후보들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토론 시간이 썰전으로 얼룩진 겁니다. 특히 텔레비전에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군소 후보들 입장에선 속이 탈만합니다. 서울 시민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탈환이냐, 혹은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에 광요에 내몰릴 뿐입니다. 편가르기 바쁜 후보들끼리 토론하면
진영 논리만 남습니다.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2부 리그로 밀리긴 했지만 군수 후보들은 주어진 토론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색깔과 정책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벌써 7번째 선거 출마죠. 허경영표 공약 이미 정치권에선 자리를 확고히 잡았습니다. 요즘은 바로미터로 쓰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분은 악성 포퓰리스트다. 이재명 지사의 그 정책의 위치는 지금 민주당하고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당하고 그 중간쯤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허경영 후보도 본인의 위치를 좀 의식한 듯합니다. 후배 정치인들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우리 젊은 군소 후보들이 아주 그냥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나는 뭐 여기 신지혜 후보나 신지혜 후보, 또 저기 김진아 후보, 이 여성분들이 하는 공약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있지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으로서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본인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호 7번을 강조했는데요.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4월 7일 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 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축구 선수 손창민이라 아마 등번호 7번 손흥민 선수를 잘못 이야기한 듯합니다. 그런데 허 후보가 잘못 호명한 배우 손창민 씨, 공교롭게도 드라마 신돈으로 유명하죠.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허 후보가 기성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일타쌍피를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허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낯익은 후보들이 더 있습니다.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도 벌써 3번째 출마인데요. 오 후보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유명세를 탔었죠. 지난해 총선 때는 미래한국당 창당식에 불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당장 해산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성정당, 불법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지난 총선에선 서울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졌었는데요. 김재동 씨가 찬조 연설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은 듣보잡들의 목소리가 정치판이든 아니면 세상에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미래당 그리고 김재동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엔 성소수자와 청년을 전면에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동성결혼, 차별금지, 퀴어 축제 전면 지원이라고 적은 오 후보의 선거 현수막 누군가 훼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훼손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는 조직적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제 목이 잘렸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병역 거부할 때 제 잘린 목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혐오 세력 보수 단체에서 했었던. 네네. 그런데 오늘도 제 현수막 목이 잘려 있더라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신지애 후보도 지난 지방선거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선거 벽보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란 문구를 넣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른바 벽보 테러를 당했습니다. 신지혜가 당선이 되면 남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훼손하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 후보는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인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빼돌려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대변하는 군수 후보들은 대부분 박 전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데요. 그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번은 남성 서울시장은 물론 남성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에 대한 고질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 심판이 아닙니다. 남성 권력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 심판입니다. 그리고 앞서 여성에 대한 김진아 후보님께서 남성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백한 차별 발언이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색깔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낸 군수 후보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별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저는 이미 작년 가을 초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이 서울시장 12개의 별이라는 책을 작년 10월 말에 출간하였습니다. 기호 13번 저 정동희의 이번 서울시장 메인 슬로건은 서울 경제 수복입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정치 이슈는 서울별 땡겨 한국별 돕자입니다.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듯 싶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도 이런 건 좀 피해야지 않나 싶은 후보도 있습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입니다. 정 후보의 선거 공보물인데요. 부산이 광주보다 못 산다고 라고 이렇게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산은 부패한 도시다. 익숙한 그 사람들을 또 뽑을 것인가. 결국 새 인물 뽑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굳이 광주를 끌어다 쓸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해묵은 지역 감정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마의 목적이 꼭 당선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3등을 누가 차지할까도 관심이긴 합니다.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선거 기탁금으로 낸 군수 후보들. 작지만 의미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거 어게인 무명 후보전 17번 손창민, 3등은 나야나. 네. 자, 그 현수막 관련해서 아까 이제 미래당 오태양 후보의 현수막이 찍혀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현수막 관련해서는 오늘 뭐 이거랑 좀 성격은 다르지만 좀 다른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단체에서 내걸려고 한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를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이 문제로 중앙선관위도 항의 방문을 맞아요. 오늘 항의 방문했죠. 했었습니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가 여기에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이유로 게시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요구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게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궐선거를 왜 하냐라는 문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또 이는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 겁니다. 허은하 의원은 선관위의 답변은 사실 적시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식의 궤변이라며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걸 불법이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선관위가 입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시민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선관위가 그것을 왜 숨기려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선관위의 판단은 내려진 상황이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치를 짧게 온 것도 아닌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기준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러니 엿장 소리를 듣는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 지사는 숫자 1이 강조된 마포구청 홍보물을 예로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포 1번가라고 적혀 있는데
글씨체와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 상징색과 기호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 지사는 선관위가 마포구청 홍보물에 대해서는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준의 권고만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원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마포 1번가 홍보물은 현재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해당 시설물은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설치가 된 것이라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우체통을 철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선거 사범들도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고 있죠. 네, 서울 강북경찰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밤에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를 돌면서 현수막을 자르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가 돼서 불만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9일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7건 23명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벽보 훼손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요. 최근에 이제 청학동 서당에서 벌어졌던 폭력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청와대 청원이었는데요. 지난 24일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이 하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 3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를 한 건데요. 이후 나도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잇따라 터져 나온 겁니다. 저희 뉴스룸과 그 인터뷰를 한 학생은 흉기로 위협까지 당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실에 물 잠궈 가져가고 목에 대고 협박을 했어요. 위협. 내 물건은 죽기 전에 한마디 해봐 하고 내 물건 다 내놓으라고. 당시 충격으로 이 학생은 틱장애 진단을 받아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조 반장. 그래서 더 피해가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주로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형이나 언니, 동급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하동에만 기숙형 서당 11곳이 운영 중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미인가 시설입니다. 게다가 폭행이 이뤄진 기숙사는 민가로 구분이 돼서 교육당국의 관리 밖에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냥 집이다, 뭐 이제 말 그대로 하숙방이다 그렇게 보고 해. 네, 경남교육청은 편법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한 서당 6곳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서당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2018년에 하동의 한 서당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당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동교육지원청 소관이었고요. 그런데 교육당국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 또 다른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최근 청와대 청원에 오른 뒤에야 뒤늦게 경남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이러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미얀마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철수 명령을 내린 상태고 우리 정부도 교민들을 철수시킬 준비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거 어게인 무명 후보전 7번 손창민, 3등은 나야 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친 한 줄은요. 정의용 일본 교과서 왜곡 강하게 우려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위안부 역사적 사실은 은폐한 일본 교과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직접 우려를 표했는데요. 오늘 취임 후 첫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를 저해하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죠. 정 장관뿐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철회를 요구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고립을 자초한다면 머지않아 후진국으로 전락할 거라고 꽤나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또 잘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네, 공표할 수 없습니다.